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전공은 고고학입니다. 그것도 북방 시베리아 고고학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작년에 한번 강의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저 밖에 있는 글귀를 봤습니다. 내 차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바퀴였습니다. 네, 바퀴. 아마 바퀴 그러면은 너무 폰이정에 맞추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전차 바퀴입니다. 체리엇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수많은 이 바퀴가 4,000년 전에 처음 개발돼서 지금까지 굴러오고 있고요. 유라시아 거대한 초원을 타고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4대 문명이라 이야기하는데요. 그 고대 주요 문명들이 다 바퀴가 등장하면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바퀴가 한반도까지 온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이게 고고학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하면은 그 사람 환자의 차트를 보고 이 사람의 앞날을 예측하고 판사들, 검사들도 다 과거의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단순한 그러한 폰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차가 아니라 하나의 바퀴가 새롭게 등장했을 때 얼마나 거대한 역사가 바뀌는지 한번 좀 많이 준비했는데 짧게 한번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처럼 빨리 가야 되겠죠? 네. 자, 먼저 우리 선생님들 오늘 모빌리티의 시작인데요. 너무 쉬운 퀴즈. 전차라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기 전차는 그 버스 전차 말고요. 예, 고대의 전차인데요. 여기 딱 보니까 다행히도 오늘 이 오신 분들은 제가 물어보면 답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전차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지 않나요? 다행입니다. 알아주셔서. 예, 요즘에 학교에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모릅니다, 일단은. 네. 정답은 바로 전차의 배너입니다. 근데, 예, 또 이 이야기 하면은 여기서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 배너 영화 3시간 40분입니다. 예. 그런데 다들 지금 전차 하면 이거 경주신이 떠올랐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실제 영화에서 전차 씬은요, 13분밖에 안 돼요. 제가 그걸 또 재봤습니다. 요즘 유튜브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그것만 기억해요. 예, 앞에 있었던 3시간 반 동안의 거대한 서사는 뭐 좋은 사람 살아남고 나쁜 사람 죽었어 정도만 기억나고 사실은 이거밖에 기억 안 납니다. 자,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배너는 뭐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약 2000년 전에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사실 실제 전차가 이미 쓰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차는 그래서 보면은 경기장에서만 하고요. 실제 전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전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차가 어디에서 처음 발명되었을까요? 자, 여기 보는 이러한 전차는요. 우리가 먼저 주의할 게 바퀴는요. 다 같은 바퀴가 아닙니다. 바퀴는 첨단의 기술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는 무거운 그 나무 한 건 그거는 우마차들 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마차 끄는 바퀴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퀴는 마치 자전거처럼 이렇게 살을 해서 최대한 가볍게 해가지고요. 여기에 차축을 박은 그러한 그 기술입니다. 자, 그 기원지는요. 뭐 막연하게 메소포타미아 아니면은 이집트.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무슨 물건이나 문화 기원하면은 대충 이집트 찍으면은 반 맞고 메소포타미아 찍으면 3분의 1 맞고 아마 3분의 1은 중국 찍으면 맞았거든요. 근데 고고학 발굴을 해 보니까 엉뚱하게도 이 전차의 기원은 우랄 산맥 쪽의 시베리아 초원지대였습니다. 여기에 발굴을 해 보니까 여기 저 위에 보이는 저 전차 모습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4,000년 전에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전차 등장한다는 바퀴에 등장하실 말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말 그러면은 이 말 등에 타는 걸 떠올리는데요. 말 등은 뼈가 물퉁물퉁하기 때문에 그냥 탔다가는 사람들 거의 다 차마 유튜브 생중계라서 소중한 부분이 망가지기도 하고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말 등에 못 타고 말 뒤에 탑니다. 그러면은 빨리 달려야 되는데 전차를 최대한 경량화 시켜야 돼요. 이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경량화 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거대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돼요. 최초의 전차 보이지 않습니까? 저 전차가 가면은 달리면서 동시에 바퀴가 견디기도 해야 되고요. 공격도 해야 되고 방어도 해야 됩니다. 자, 저 전차가 몇 킬로그램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말이랑 사람 무게 빼고 전차만. 우리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차 저기 보면 팔 때 보면은 차 무게 나오죠. 실제 차 무게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네, 정답은 약 20kg입니다. 그 20kg이면은 우리 자전거 따릉이가 17kg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그 무게를 이 바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정말 고도의 기술자가 없으면은 안 나오는 그러한 기술인데, 그러고 봤더니만은 그 뒤에 이집트, 그 다음에 뭐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나중에 한국까지 이 전차의 기술이 유입되는 겁니다. 바퀴만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바퀴를 만들고 수많은 첨단의 기술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4,000년 전에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처음 이걸 만든 사람들은 여기 뭐 이제 요즘에 또 여성들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고고학자 중에서도 여성 고고학자가 저기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꾸즈미나라고 하는 그 러시아 소련 시절이죠. 학자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기 젊었을 때 중앙아시아 지역을 발굴해서 그 지역에서 안드로노브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고학 하면요, 우리 신라 백제 이름 아는데 이상한 문화 이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고학 예전에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발견된 마을의 이름으로 지어요. 안드로노보라는 동네였나 봅니다. 거기서 이 전차의 기술이 발견돼요. 그리고 이분이 1960년대에 발견하고요.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그러한 발견이 또 뒤를 잇습니다. 바로 우리 얼마 전에 무슨 TV에 보면은 무슨 서프라이즈, 미스테리 이런 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퀴가요. 도시가 전체가 바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랄 산맥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아르카임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어요. 우랄 산맥에 첼랴빈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참 요즘에도 웃기는 게 스탈린 시절에 첼랴빈스크라는 도시가 탱크 만드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땅코그라드였어요. 러시아 이름으로. 근데 공교롭게 그 동네에서 또 4,000년 전에 탱크 만드는 기술이 나왔는데, 이게 보세요. 사람 여기 보이시죠? 사람들 여기 숫자. 가운데 있는 저 동그란 원형에는 집이 있고요. 바깥으로는 이 마구간들이 있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바퀴를 얼마나 신성시했는지 자기들의 마을마저도 바퀴처럼 만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 실제 발굴할 때는 이렇습니다. 예. 이게 하나가 거대한 운동장만한 데인데요. 강 보이시죠? 소련이 망한 게 참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련이 이제 1980년대에 이 지역에 댐을 건설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댐 건설하면은 이 전체가 물에 잠겨버립니다. 잠기기 전에 미리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근데 동무들 빨리 발굴하고 나오시오 했는데 이 거대한 유적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소련 당 간부들이 이거 저기 유적 나왔는데요. 그냥 빨리빨리 끝내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발견이 못 되고 물에 잠길 뻔했는데 소련 망했습니다. 그래서 댐이 건설이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발굴을 했더니만은 이 거대한 바퀴 모양의 도시에서 실제 전차를 모는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견되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 왼쪽에 저 있는 그 그림은 저거는 사람 무덤입니다. 무덤이고, 이 사람이 이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전사가 묻혀 있고요. 그 위에는 이 사람과 함께 묻힌 그 말뼈가 같이 있고요. 요 밑에 바로 바퀴 2개가 같이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통 죽으면요, 그 사람의 그 살아생전의 직업을 같이 넣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손흥민 선수 죽으면은 뭐 넣겠습니까? 무덤 안에
축구공 넣겠죠, 상식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 축구만 해서 지겨울 텐데 저승 가면 한번 야구해 보세요, 이럴 일 없잖아요. 예, 이 사람의 직업은 전차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차를 다 같이 넣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은 무덤이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차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바퀴였어요. 바퀴를 이 사람이 같이 묻었고요. 그런데 이 바퀴는 그 가벼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발굴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나무 하나 묻혀 있으면 4,000년 뒤에 나올 리가 없어요. 어떡하냐? 이 흙이 미묘한 그 변화가 있습니다. 약간 색깔이 바뀌어요. 그 묻혀 있었던 곳은 이제 고고학자의 노하우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그 바퀴 흔적을 찾냐? 그거는 이제 대학원 들어오시면은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힘든 작업을 거쳐서 여기에 바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요. 이것이 연대가 해보니까 다른 고대 문명들보다 훨씬 앞서는 4,000년 전이었다. 네, 4,000년 전 유라시아 한가운데서 이 유목민들이 전차를 발견했고요. 전차란 건 얼마나 가볍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배너 보시면 어땠어요? 아마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빠르고 사람 가슴을 졸이게 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봐도 그런데 실제로 저쪽에서 수십 킬로로 되는 그 사람이 달려온다면 어떨까요? 그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예. 우리 한번 당장 마을버스만 지나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버스가 없었던 시절에 거대한 무기가 간 것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이 종교처럼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히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 잘 안 씁니다. 왜냐면은 4대 문명이라는 말은 고고학 용어가 아니에요. 실제 고고학자들은 그런 말 안 씁니다. 문명은 많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만들었었던 명칭인데, 어쨌든 제일 유명한 유라시아를 끼고 전 이집트부터 다 나와요. 첫 번째 인도인데요. 인도에서는 그 바퀴가 우리 불교 절에 다니시면 왜 있죠? 전륜이라고 하죠. 차크라바틴, 지혜의 상징.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이 있을 자리에 바퀴가 대신 있습니다. 그 상징이 이때 이미 이 전차를 몰던 사람들의 그것이 가서, 바퀴는 이게 잘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라도 뭐가 걸리면은 빨리 돌아갈 수가 없고 하니까는 지혜와 세상의 진리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집트, 중국의 상나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그 바빌론에 끌려가다가 이제 그 강가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걸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것도 전차가 내려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그 신도 전차를 타고, 차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4대 문명뿐 아니라,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거는 현재 중국의 그 스촨성, 우리 마라탕으로 유명한 스촨성에 삼성퇴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대한 바퀴 모양이 나왔어요. 바퀴가 이게 뭐가 되냐? 바퀴가 동그랗고 막 빠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는 태양을 상징하게 돼요. 태양이 막 돌아가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 이거는 덴마크거든요. 덴마크에서는 이게 이 사람 대신에 이 태양 바퀴를 몰고 이 말이 달려갑니다. 왜냐면 바로 이게 이 전차가 가듯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잠깐만 봐도요,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종교 내지는 그 문화의 상징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잘 몰랐었던 그러한 비밀이 있었다. 그거는 바로 바퀴였습니다. 사실 뭐 이 이야기가 우리도 보면은 70년대 중반에 저 어렸을 때 그 포니 자동차가 갖고 있었던, 아니면 수많은 자동차가 갖고 있었던 그 바퀴의 그 위력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바퀴는 사실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었습니다. 탈 것은 바로 가장 큰 놀라운 지혜, 그리고 문명의 상징이기도 했었어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오해를 또 하게 되는 게, 이 전차 바퀴가 나중에 좀 잘못 쓰여집니다. 바로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다 아시다시피 그 스와스티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치 문양. 근데 이게 참 저도 고고학자로서 안타까운 게, 나치에 쓰이는 그 문양 자체는 히틀러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히틀러는 원래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문양들을 많이 알고 나치당을 만들 때 과거에
책들을 보다가 과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태양을 상징하는 마크로 요 꺾어진 십자가, 스와스티커를 쓴다는 걸 보고 자기들이 채택을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봤었던 고대의 산스크리트 문양이 바로 바퀴와 태양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문양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히틀러가 잘못 썼었던 것은 사실 이 고대의 전차를 탔었던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문양이다. 전 그래서 이게 원래 그 뜻은 결코 그와 같은 나치나 그러한 뜻이 아니라 가장 첨단의 무기와 기술, 지혜, 이 모든 것을 상징하던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요, 이제 바로 그 이집트 얘기부터 할까 해요. 자, 왼쪽에 보이는 저 그림은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벌였던 전투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었던 세계 최초의 대륙간 전쟁이라고 하죠. 카데슈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약 한 3,300년 전에 있었던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지금의 터키에 있어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두 나라가 카데시라고 해가지고 이 이집트가 이집트 국가를 빠져나와서 그 멀리까지 나와서 아나톨리아 반도 남쪽에서 둘이 큰 전쟁을 벌였었습니다. 카데시 전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기록된 전 세계 최초의 그 전투여가지고 지금도 뉴욕에 있는 UN 빌딩 1층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둘이 싸우고 나중에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이 전시돼 있어요, 1층에. 왜냐면은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이게 요즘에도 뭐 사실 사방 곳곳이 전쟁이긴 한데, 재밌는 게 전쟁은요, 요즘에 러우 전쟁도 많은데요,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쪽 말만 들으면은 그쪽이 다 이겼거든요. 그게 않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람세스 2세가 이때 자기가 싸우고 나서 돌아오는 길목마다 이렇게 자기의 전공을 새기는 그러한 걸 막 새겨서 이겼다고 자랑을 하고 와서, 얼마 전까지도 람세스 2세가 이겼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고학 발굴을 했거든요. 발굴을 해보니까 히타이트 제국의 도서관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히타이트의 문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히타이트가 이겼습니다. 예, 둘 다 이겼어요. 왜냐면은 둘 다 싸워보니까 결국은 이집트는 다시는 자기 국가를 안 넘어갑니다. 이거 싸웠다가는 안 되겠다고 절대 이제는 밖에 안 나가는 게 되죠. 그리고 히타이트도 이때 전쟁 한번 하고는 힘이 엄청 빠졌는지 국력이 약화돼서 일단 망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많은 고고학자들은 히타이트가 이겼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간단합니다. 이 전차 부대의 관건은 뭐냐면요, 이게 아까 말했죠, 이 무게 하나가 20kg밖에 안 된다고 우리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2명이 타야 될까요? 3명이 타야 될까요? 탈 수만 있다면 3명 타면 좋겠죠. 왜냐면 한 명은 운전, 한 명은 공격, 또 한 명은 방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이 안 좋으면은 3명까지 못 타요. 그럼 둘밖에 못 타면은 한 명은 곶비를 잡고, 곶비에서 사실 곶비도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게 말 2마리에서 3마리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각 손가락마다 다 마치 피아노 줄 엮여 있듯이 다 다르게 운전해야 됩니다. 커브 돌 때 어떡하냐? 3마리가 다 속도가 달라야 돼요. 그거 조련하는 거는 아마 지금 정말 쉽지 않을 건데요. 이때 이미 말 조련 문서가 히타이트 쪽에서 나옵니다. 키쿨리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히타이트에서 시작돼가지고 말 교본도 보면은 이 사료 어떻게 먹이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더 미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히타이트는 이때 3명이 탔어요. 한 전차에. 근데 이집트는 둘밖에 못 탔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쟁을 평야에서 많이 했었던 히타이트가 그 무기나 내지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그 개발이 좀 앞서지 않았나. 그 대신에 이 히타이트는 이 넓은 들판에 있기 때문에 일찍 다른 나라한테 망하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요, 아시리아에 있는 그 니느웨에서 발견된 아시리아 왕의 사자 사냥인데요. 이게 사실 옛날 왕들, 저보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왕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절대 왕 싫습니다. 왜냐면은 왕이 되면은 필수적으로 사냥을 나가서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자 사냥도 해야 되고,
이집트 투탕카멘이 있죠. 투탕카멘 왕도 발굴해 보니까 전차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히타이트의 이집트의 투탕카멘은 유전적 결함이 있어서 이 사람이 평생 다리를 절었어요. 그래서 전차에서 앉아서 이 사람이 화살을 쏘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장애인이죠. 그래서 이 투탕카멘이 죽은 게 18세에 죽거든요. 그 유전적 질환으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수능 시험도 못 보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예.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왕이니까 억지로 전차 위에 타고 사냥을 나가야 돼요. 화살도 앉아서 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도 이 사자가 달려오고 있을 때 그때를 딱 잡아서 목을 타격하는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지만 이 사람의 영이 쓰고, 즉 바퀴를 다스릴 수 없는 자, 왕이 될 수 없다입니다. 바퀴를 타고 전쟁을 벌일 수 없는 자는 왕이 될 수 없다. 이거 보면서 이게 단순한 탈 것의 의미를 넘어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와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 미스테리가 있어요. 전 세계로 다 퍼졌고요. 동아시아도 퍼졌습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몽골도 갔다 오셨을 텐데요. 몽골에서는 전차가 안 나와요. 예, 신기해요. 몽골 주가는 우랄 산맥에서 동쪽인데요. 그 넓은 초원지, 그러니까 중국도 나오는데 왜 중간에 있는 몽골이 안 나오냐? 근데 몽골은 전차가 없고 그 대신에 이렇게 이 암각화 있죠, 바위 그림. 우리 이번에 그 반구대 암각화가 세계유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몽골도 두 군데가 세계유산이 됐는데요. 몽골은 반구대의 규모의 거의 몇천 배 크기가 엄청난 규모인데요. 가면은 꼭 이렇게 전차 모양이 있어요. 전차를 탔을까 안 탔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전차를 설마 탔을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근데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놀라운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냐? 네, 전차가 발견됐냐고요? 아닙니다. 전차는 발견되지 않고 대신에 바퀴 모양의, 요거는 위에서 찍은 건 바퀴 모양의 거대한 고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바퀴 전차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싸울 만한 그러한 적들이 바로 옆에 없었지 않습니까? 중국과 붙어 있었다면 싸웠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니까 전차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바퀴를 표현해서 이렇게, 이거 보면 저기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직경이 저기 한 140m거든요. 엄청나게 큰 거리인데 보면은 그 바퀴하고 바퀴 살들이 저 무덤으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자체가 하나의 인생을, 이 족장의 그러한 삶을 표현하는 바퀴로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인구 밀도도 희박하고요. 사실 전차라는 게 엄청난 고비용 그 무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배너 때 배너가 나올 때는 이미 무기로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게 전차 있으면은 평지에서 싸울 땐 딱 좋아요. 진짜 배너처럼 막 싸우는데 저기 수많은 기록 보면은 열심히 싸웠다가 아니라 맨날 전차 수리하는 전차병들이 맨날 눈물 흘리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요즘 같은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전차 바퀴 망가지면 밤새 수리하고 또 적들이 전차가 오면 적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냥 언덕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그럼 전차가 못 올라옵니다. 예. 되게 불편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그와 같은 전차가 발달되는 대신에 암각화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그 전차를 타고 있고, 얼마 전에 이 전체 유라시아에 있는 그 바퀴들을 분석한 그 제 지도 학생 중에 논문을 하나 졸업 논문을 냈는데 보니까 이 몽골 사람들도요, 이 바퀴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요, 세분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바퀴 보이시죠? 바퀴 살 포인터가 없으면은 저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예, 보이십니까? 이렇게 할게요. 바퀴 살에 다 수가 달라요. 다르고 이렇게 서로 이어가는 그 있죠, 이 그 멍에들이 다 보면은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차들이 이 안에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퀴는 몽골을 거쳐서 이제 동아시아로 들어갑니다. 자, 동아시아에서 먼저 우리가 볼 나라는 어디냐? 바로 중국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요,
우리 그 중국의 상나라라고 합니다. 상나라. 저기 왜 하상주 이야기하죠. 뭐 은나라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약 한 3,400년 전부터 이 중국 상나라 사람들도 바퀴가 있는 전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전차를 만들고 이것이 그 무덤이 있으면요. 그 왕이나 왕비의 무덤이 있으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을 수호하는 전차와 전차병들을 함께 순장을 합니다. 순장. 예. 이게 요즘 같으면은 참 저기 장군님 돌아가시면은 밑에 있는 군인들 다 같이 이거 생각도 못 하죠. 근데 이게 여기는 상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주 흔했었는데, 자, 여기 보다시피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바퀴가 전차가 통째로 나와 있고요. 전차를 모는 말도 같이 묻혀 있고, 오른쪽에는 사람이 사람 보이시나요? 오른쪽 해골이 있는 거? 예. 저기가 이제 그 전차병의 해골입니다. 예.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 한 사람 있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2명이 묻혀 있었습니다. 예. 자, 근데 얼마 전에 재미있는 그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 한번 우리 상나라 한번 왕이 돼 볼까요? 중국 북방에는 이제 전차를 모으는 유목민들이 막 괴롭히니까 우리 원래 무기는 철저하게 대칭된 거 아닙니까? 여기도 여기도 핵폭탄 뭐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자, 중국 북방에 유목민족들이 전차를 몰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빠르게 전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오면 되겠죠. 적의 길자 빼오면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들의 뼈 흔적과 DNA를 분석해 보니까 정답은 이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들을 스카우트 해온 것입니다. 스카우트해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더 많은 요즘에 보니까 얼마 전에 뭐 AI 기술자 페이스북 만드는 뭐 저기 그 누굽니까 그 마크 주커버그가 불러올 때 저기 10분 안에 답해 당신 월급에 피규어에 영 하나 더 붙여줄게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때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것을 주고 이 사람들을 끌어와서 아예 이 이민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중국인들이 중국 계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인도 유러피안 바로 서양인 계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전차에 보면은 들어가는 수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발음을 보면은요 어떤 역사 언어학자가 분석했더니만은 이 중국어는 이제 티베트 그 장어 계통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인도 유럽어도 아니고 우라알타이어도 아닌 아주 독특한 언어인데요. 이 고대 상나라 때 인도 유럽어 계통의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어디에? 바로 전차 용어는 다 그 인도 유럽어 계통이다라고 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기술이 전파된다는 것은요. 기술과 함께 그들의 언어가 함께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죠. 우리가 우리 저기 부모님 세대가 영어 거의 못 하신다고 하지만 영어 단어는 잘 하십니다. 스마트폰 어디 갔니? 갤럭시 쓸까? 뭐 아이폰 쓸까? 다 아이폰, 갤럭시, 뭐 스마트폰 다 영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써요. 왜? 그게 하나의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언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굴러간다는 것은요. 바퀴뿐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함께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잘 알고 있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잘 아시겠습니다. 이 한자 보이시죠? 우리 차자인데 이 차가 옛날에 그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렇게. 이 차자가 바로 이 술의 전차를 도식화시켰는데요. 옛날 전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암각화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보면은 이거 한번 이 그림 놓고 한번 볼까요? 이거는 마치 전차를 위에서 본 그림입니까 이게요? 그런 것 같지만 또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들이 옆으로 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퀴도 보면은 눕혀 있죠.
사실은 이거는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봐서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2차원적인 평면에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눕혀 있는 거고 짐승들도 다 옆으로 저기 말도 눕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그린 게 아니라 그 전차를 하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단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림을 그렸고 바로 그러한 입체적인 그림이 중국의 전 한자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중국의 전차가 북방 유라시아 초원 지역에서 왔다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저기 옛날 중국 고전 보면은 잘 사는 나라는 뭐 만승지국, 천승지국, 백승지국 해서 만대의 수레가 있는 나라, 천대의 수레가 있는 나라에서 각각의 춘추 전국 시대 때 나라가 아주 큰 나라, 작은 나라를 갖다가 그 전차 대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 집은 자가용 100대 있어. 약간 아니요. 우리나라는 지금 T9 전차가 몇 대 있어.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저도 재미있는 그러한 한번 발상을 해봤어요. 과연 실제로 100대가 있었을까? 백승지국은. 백승지국이면 제일 작은 나라거든요. 보통 천승지국, 만승지국, 뭐 천승지국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 잘 만들었을까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로는 전차가 거의 쓰이지 않았답니다. 전차는 그냥 부의 상징으로 퍼레이드 할 때만 지나가지 실제 전쟁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춘추 시대 때 보니까 실제 보면은 전차 부대가 있는데 우리 뭐 탱크 부대죠. 예, 그 보병이 100명에 뒤에 전차 한 대 있는, 그러니까 전차는 실제 전쟁 도구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이유는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차는 고비용이었다는 것이죠. 첨단의 무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전쟁에서 망가지거나 하면은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드니까 그거는 적을 위협하고 적의 진을 깨는 데만 썼던 겁니다. 적의 진을 흐트러뜨리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용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아예 이와 같은 중국에서는 부와 이 나라의 정치력의 상징으로 이것이 이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퀴는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인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인도에서는 지혜의 상징이었고요. 종교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권력과 무력의 힘이었다면 여기는 경제력의 힘이었다. 이게 보면은 이거는 그 춘추 시대부터 시작돼서 다양한 그러한 그 바퀴를 형상화한 이 차자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유라시아에서 발견된 그러한 글자들과 저기 암각화와 일치한다. 예,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 전차로 시작된 고대 문화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 쪽으로 와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중국은 아까 말한 춘추 전국 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부의 상징으로 썼다. 자, 동쪽으로. 참고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여는 선생님들은 뭐 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많은 제 지인들 중에서 서양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한국은 중국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대부터 중국이랑 같은 문화권 아니냐.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신석기 시대 때 우리는 빗살문 토기죠.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황하 유역은 빗살문 토기를 전혀 안 씁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청동기도 있죠. 청동기도 여기 이 만주를 경계로 해서 중국과 이 만주 한반도는 아예 다른 게 나와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도 정작 청동기는 교류를 안 합니다. 우리는 한국 청동기는 다 이 유라시아 초원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생각해 비파형 동검은 중국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청동기들 안 나오고 중국은 거대한 그러한 그릇들이 나오는데 역시 유라시아의 청동기가 들어오면서 이 만주 일대에도 실제로 이렇게 바퀴가 그리고 전차가 들어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우리 주변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퀴는 실제 보이는 바퀴보다 바퀴로 대표되는 그 문화 요소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 저 사람이 지금 만주에 있는 비파형 동검을 쓰는 그러한 그 고조선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전차 부대의 사람을 무덤을 발굴해서 복원을 한 것입니다. 예, 전형적인 연대는 약 한 3,000년 전에 발견된 것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한반도까지 그 문화가 들어오죠. 자, 여기에서 이 재미있는 그러한 그 물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고고학자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몰라요. 이 모양 가지고 이거 뭘까? 근데 사실 이 모양이 청동기가요 한 이만하거든요. 이만한데 이것이 40년 동안 미스테리한 물건이었습니다. 시베리아와 중국 학계에서는 아무도 그 용도를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가 나왔습니다. 뭐냐? 바로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허리에 달고요. 저 전차병이 여기다 달고 있다가 말 몰다가 적이 오면 어떡합니까? 적이 오면은 고삐를 묶어놔야 되겠죠. 묶을 때가 여기다 묶어놓고 화살을 쏘는 겁니다. 바로 이 형태죠. 여기에 여기 표현이 이 사람 잘 여기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따가 적이 오면은 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면은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3,200년 전에 이 고삐 거리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용도를 모를 때 이거를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올자 있죠 파이 그 파이라고 하는 저 있죠 기호 있죠 33.14 파이형 청동기라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는 역시 이 앞에 화살하고 전차 무늬가 이 앞에서 발견됐어요. 예, 이거 전차병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에 왜 방울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그래서 했더니만 저 왼 위쪽에 보이시죠? 자, 저쪽에 부대가 보이면은 이제 전투 태세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안쪽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있다가 딱 밖으로 빼서 걸죠. 그러면 바깥에 방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고삐가 흔들리면서 방울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그러면은 적이 볼 때는 적의 보병들이 볼 때는 시쳇말로 PTSD가 올 수밖에 없어요. 방울 소리만 나오면은 나 죽이러 오는 게 바로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 방울 소리가 휙 지나가기도 하고 나한테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적의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든 보병들은 진이 안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쳐서 도망가는 거죠. 예. 자, 그 용도로 이것이 고삐거리가 쓰였습니다. 즉 전차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전차는 사라지고 저 방울만 남습니다. 예. 그래서 저 방울이 권력과 그 무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왜 저기 열병식 할 때 보면은 실제 쓰지도 않는 긴 칼을 차고 다니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용도가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이렇게 방울이 돼서 이거 나중에 우리나라까지 들어옵니다. 누가 쓰냐? 우리나라에서 샤만들이 왜 방울을 울리죠? 하면서 왜 꼭 신을 부를 때는 방울을 부르거든요. 앞에 보셨지 않습니까? 전차를 타고 천사가 내려오듯이 신의 전령들이 내려온다고 믿기 때문에 이 방울을 울리는 용도는 바로 전차 방울을 울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퀴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차는 사라지고 전차병이 갖고 있었던 그 이미지, 신을 부르는 방울만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다. 예.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선생님들 고고학자 하면은 우리 또 뭡니까? 파묘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파묘를 해서 연구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준비했어요. 얼마 전에 파묘 영화 다 보셨죠? 예. 파묘 보고 주변에서 저한테 많은 격려를 했습니다. 강 교수 그렇게 힘들게 돈 버는 줄 몰랐어. 이런 말 많이 하던데. 예. 저희는 이제, 물론 거기 파면 영화제 요소이긴 한데요. 자, 요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 제가 지금 수많은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사람은 아까 봤었던 것처럼 고삐거리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차병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은 이미 고삐거리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은 고삐거리 대신에 이렇게 거울을
같이 묻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차병이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같이 발견된 유물들이요, 전차와 관련된 게 없습니다. 곱비거리 이외에 이 거대한 그릇들 있죠? 청동 그릇들이 발견됐거든요. 제사 그릇인데요. 이거는 이 사람이 실제 전차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저렇게 무거운 거는 전차에 실을 수가 없죠. 예. 그러면 무기하고 가벼운 것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이거를 다 각각 발견된 것들을 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는 이렇게 연구해요. 그래서 한 무덤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친구는 무엇이냐 봤는데, 이 사람은 무늬만 전차병, 방울만 전차병처럼 달고 실제로는 전차를 몰지 않고 이거를 걸고 수많은 제사 그릇이 나왔거든요. 아마 선생님도 제사 지내시면은 얼마나 이 종갓집들 제사 그릇 잘 보존합니까? 그 제사 그릇의 원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전차병처럼 딱 차고 벨트 차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바퀴는 그렇게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전차는 한반도와 만주로 직접 오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그 이미지만 놨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차라는 그 병기가 사실은 실제적인 그러한 그 무기보다는요, 사람들을 겁주고 상징성이 더 컸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핵폭탄이나 ICBM 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몇 대 있다, 까불지 마라 정도까지가 되고, 실제로는 이것은 거의 쓸 수가 없는 게, 한번 이거 쓰고 나면은요, 전쟁을 한 나라들은 회복 불가할 정도로 자원이 소모가 됩니다. 왜? 적들은 벌판에서 설마 이 사람들을 맞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산속으로 올라가서 게릴라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 기록 보면은 전차병들이 나중에 막 싸우다가 적들이 산속으로 도망가니까 전차를 버리고 보병이 돼서 뛰어 올라가서 잡으러 갔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차병들은 다 삐쩍 마르고 왜소하고 가벼운 사람밖에 없어요. 무거우면은 안 되거든요. 전차병들은 전차에서만 내리면은 그때부터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전차 하나 망가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전차가 가는 길을 닦아놓는 거, 수리하는 비용, 다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산악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설사 전차가 있다고 해도 그 전차로 전쟁을 제대로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전차 대신에 무엇이 오냐? 이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실제로 만주 평화에 있죠. 만주에 우리 요령성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까지는 전차가 일부 쓰였나 봐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과 보이시죠? 비파형 동검과 함께 다양한 전차, 방울, 이 수많은 부속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 산악 지형이 가파른 한반도, 백두대간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한반도로는 바퀴 대신에 무엇이 오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방울이 옵니다. 방울.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세용동검이라고 하는 실제 지금부터 2400년 전에 등장하는 청동기 시대인데요. 이때가 아주 중요한 시대인 게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샤만들 있죠. 농사를 짓고 제사 지내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농사를 지내고 권력이 생기고 그 안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청동 방울을 들고 흔듭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바퀴는 무엇으로 가요? 바퀴는 더 중요한 단유세 문경 아시죠? 우리 그 거친 무늬 잔무늬 거울이라고 있죠. 청동 거울. 청동 거울이 그러니까 중국은 청동 거울을 안 썼거든요. 우리는 거울을 썼냐면 바로 그게 바퀴가 태양을 상징하는 바퀴가 샤만의 한가운데 몸에 장착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실제 전차를 쓴 것이 아니라 전차의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로 이렇게 계속 우리 쪽으로 이 바퀴는 굴러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맨 왼쪽에 보이는 게 아까 봤었던 그 곱비거리 청동 방울이 우리나라 이게 약 2200년 전에 발견된 것인데요.
딱 봐도 우리 요즘에 그 하시는 거 똑같죠. 예, 그 거울하고. 예, 이게 요거는 이제 가운데 요는 요령성, 오른쪽은 그러니까 요령성 서쪽 만주입니다. 그 비파운동, 우리 흔히 말하는 고조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고조선이 우리 역사이고 또 우리 청동기 문화 일부이다. 그거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바퀴와 방울이 우리한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퀴가 진짜 바퀴는 어떻게 됐냐?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유세문경이라고, 아마 선생님들은 약간 연배 있는 분들은 뭐 단유세문경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는 보면 이거는 다 고조선입니다. 상당히 거칠어요. 거칠다 그래도 엄청 뭐 정교한데요. 우리나라 남한은 이 바퀴를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저 바퀴 뒷면이에요. 저 거울의 뒷면입니다. 거울 앞면은 반질반질한 거울이에요. 그 뒷면인데 저렇게 장인 정신으로 그 바퀴의 모양을 새겨서 넣었습니다. 바퀴인 동시에 저거는 태양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뭐 이거 아까 보여드렸었던 바퀴 모양의 거울, 그리고 이거는 바퀴를 들고 의식을 벌이는 샤만, 이거는 몽골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에 K 뭐자 붙이는 게 유행 아닙니까? 예. 근데 K-팝 근데 고대에는 별로 붙일 게 없는데 저는 딱 하나 K 청동기는 붙일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사실 우리나라가 청동기 잘 볼 거 없거든요. 중국은 거대한 청동기, 이집트 많은데 한국은 딱 하나 저는 요거 자랑합니다. 바로 이 단유세문경, 요거는 단유세문경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고조선 쪽에 있는 것인데요. 저 잔무늬 거울이요. 한반도로 들어오면요. 여기에서 몇 배가 더 정교해집니다. 고조선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면요. 줄 무늬 하나하나가 0.2mm가 돼요. 0.2mm. 그래서 하나의 거울에 약 13,000개의 선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정교한 그러한 거울이 등장합니다. 바퀴가 바로 지혜의 상징이었던 것이에요. 저기 예전에 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저기 뭐 독일하고 스위스인가가 뭐 자기들이 뭐 이렇게 기술 자랑할 때 독일 쪽에서 머리카락을 반으로 쪼개서 스위스에 보냈더니만은 스위스가 그걸 또 더 쪼개서 4등분해서 다시 보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경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딱 이거 그거 같아요. 고조선 지역, 요령성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0.2mm 쪽으로 2mm 샤프심 두께로 하는데요. 이게 그냥 뭐 그렇게 할 수 있지가 안 되는 게 이거는 그냥 맞는 게 아니라요. 거푸집 있죠? 우리 와플빵 보면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푸집에다가 새겨서 거기에다가 청동 주물을 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똑같이 나온다. 사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청동기 하시는 분들이 이게 과연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복원을 해봤는데요. 일부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 기술은 우리가 모릅니다. 예, 바로 바퀴는 기술이었습니다. 기술. 그리고 왜 샤만들은 그 바퀴를 자기 몸에 품었을까? 근데 이게 장인 정신으로 새겼었던 그 바퀴가 남들한테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이 스마트폰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 뒷면 있죠. 뒷면을 갖다 여기다 장인 정신 새긴 겁니다. 그걸 왜 아무도 안 보이게 넣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그와 같은 바퀴가 갖고 있는 기술, 그것을 내가 품었겠다는 것, 그 자체로서 그들은 힘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라시아 초원에 보이는 그러한 전차 부대들의 그 모습들, 약 3,000년 전에 고조선을 통해서 2,500년 전, 400년 전에 한반도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그 바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2,400년 전에 청동기에 새겨진 바퀴로 해서 이어진 유라시아 청동기가 한반도로 들어오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들어온 것은 지금도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물론 아름아름 이제 점 보러 가시면은 샤만들 굿할 때 보면은 샤만들 현재 있는 무구가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바로 그 시작이 이 4,000년 전에 그 바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어떻습니까? 이 오늘 저희가 하는 주제가 이제 폰이정에 이제 제가 기조 강연을 맡으면서요.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치 폰이정의 그 바퀴의 혁신은 짧게 본다면은 70년대에 보면 놀라운 어떠한 과정으로 튀어나왔지만 그 이전에 수천 년간에 이어졌었던 바퀴의 역사는 우리 안에 계속 숨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폰이라고 하는 차는 거의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폰이정이 만들어 놓은 바퀴는 지금도 굴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제사, 무기, 문화, 아까 맞죠? 언어, 역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폼페이, 진시황 이거는 고구려 이 이제 벽화에 새겨진 그 바퀴의 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폰이 차 보듯이요. 사실 가장 바퀴라는 것이 지금 같아서는 우리는 이 승차감만 따지지 바퀴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가장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역사를 선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역사는 바퀴를 통해 굴러갑니다. 정세영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차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은 게요. 지난 4,000년간 바퀴가 굴러왔듯이 앞으로 4,000년도 계속 바퀴가 굴러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